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웅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했던 밸류업 지수 관련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같은 말씀을 너무 많은 강의 현장에서 되풀이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 보시라고 한 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기업과 산업을 분석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람인데 한국 주식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언급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오늘 이 구성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맨 앞쪽으로 가서부터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3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밸류업 세미나에서 밸류업 지수가 처음 언급이 되었었죠. 저는 그때부터 이 밸류업 지수라고 하는 이 컨텐츠가 참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주 환원 많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는 거는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에 해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을 많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개랑 상관없는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해결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밸류업 세미나를 보면서 제가 되게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최대 주주들의 의중을 전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 주주 환원을 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정책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는 그 가정을 깔고 움직여야 돼요. 이기적이라는 가정을 깔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지금 최대 주주분들 입장에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책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주 환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만한 유인을 줘서 인센티바이즈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 발표됐었던 밸류업 세미나 내용들에는 그럴 만한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되게 아쉬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밸류업 지수였습니다. 밸류업 지수는 이런 취지였었죠. 밸류업을 잘하는 애들을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면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라든가 펀드들이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들어갈 거고 걔네들의 어떤 저평가를 해소해 줄 거다. 이런 구조였는데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고 해서 최대 주주들이 움직여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면은 최대 주주들은 아마 주주 환원을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지수에 편입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래도 정말 주주 환원 잘하는 기업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인덱스화가 되어서 남겨진다는 거는 뭐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기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이번에 발표된 100개의 밸류업 지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문제 삼아 볼 거는 이거 하나하나 보지 않더라도요. 왜 100개인지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ETF 같은 애들을 빼면 한 상장된 기업 수가 한 2,400~50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100개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는 25분의 1이니까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4% 정도가 주주 환원을 잘한다고 뽑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9년 정도 있어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주식의 4%나 되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뽑아진 건가? 그 100개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부터 조금 어이가 없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이 100개 종목들에 대해서 이 기업이 왜 들어갔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한 기업마다 다 제가 뭐 태클을 걸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업이 왜 들어갔지? 그리고 이 기업은 왜 빠졌지?라고 하는 거를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이 기업들이 왜 들어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몇 가지 기업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예요. 이 친구들은 뭐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둘 다 배당 괜찮게 합니다. 근데 저는 밸류업 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두 기업이 굳이 들어갔어야 됐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라는 게 조금 숨겨져 있는 기업, 근데 주주 환원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인덱스화 시키겠다는 건데 너무 대표적인 두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제 포스코 DX 제가 따로 찾아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0.1%예요. 그리고 배당 성향은 1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한 20%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얘가 왜 들어갔지 싶었었고요.
DB 하이텍부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많습니다. DB 하이텍은 이제 얼마 전에 최근 몇 년 안에 행동주의 펀드 KCGI랑 경영권 분쟁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던 기업이고요. DB 글로벌 칩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려다가 이거 상장을 못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던 그런 행보를 밟아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반도체 쪽에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지주회사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걸 통해서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 과정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는 사실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역시 밸류업으로 굳이 들어갔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머티리얼즈는 가볍게만 언급드리겠습니다. 모회사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하나마이크론하고 하나머티리얼즈가 10% 지분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호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출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되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상호출자가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업을 밸류업 지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M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었죠. 카카오하고 하이브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는 카카오 쪽 계열사로 넘어갔는데, 카카오 계열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카카오 자체가 지배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의 계열사로 들어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밸류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장씨 패밀리 그리고 최씨 패밀리 간의 경영권 분쟁 중인데, 이번에 장씨 쪽에서 최씨에다가 걸었던 이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고려아연 쪽에서 움직였는데, 사실은 회사 돈으로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뭐 제3자한테 주면서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경영권 분쟁을 나선다는 것 자체는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딱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 아닌 것 같고요. HMM 같은 경우에도 사는이 이제 전환사채를 굉장히 물량을 많이 주고 있으면서 전환권을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데 진짜 밸류업이 많으냐? 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항공하고 한증칼 보겠습니다. 모회사랑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어 있어서 중복 상장, 디스카운트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굳이 상장이 되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삼갑캣 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기업이 밸류업에서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최근까지 그 난리를 쳤다가 시장에서 난리를 치고 금감원에서 난리를 쳐서 아이고 그러면은 부담되니까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기업인데, 두삼갑캣이 정말 왜 들어갔어야 되느냐, 정말 제대로 고민한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HD 현대 관련된 그 계열사들이 좀 몇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HD 현대는 카카오랑 더불어서 최악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뭐 싹 다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 계열사들을 저는 정말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개인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3개, 4개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은 의문이 들었었던 그런 회사들이고요. 동진세미캠 들어가 있던데, 동진세미캠은 IR을 안 하는 회사입니다. 주주와 소통을 안 하는 회사고, 저도 분석하는 관점에서 분석해놓고 나서 궁금했었던 것들을 혹시나 해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회사가 전화를 안 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혹은 주주랑 소통을 안 하는데 도대체 왜 밸류업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뚜기는 지금은 조금 이 이슈가 잦아들었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오뚜기 내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들, 가족 회사들, 가족법인들과 그 특권자 내부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계속 있었으면서 실제로 뭐 지배구조 투명성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항상 저 꼴등에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도대체 밸류업이냐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드는 지점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원천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완벽하게 상실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장 동력이 상실되었을 때 그거를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화끈한 배당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그 정도까지 배당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게 조금 뜬금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기업들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반대로 이 기업은 왜 안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기업 그리고 다른 기업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들 보면 결국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하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높거나 이런 기업들 찾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도 뭐 다른 애들이랑 중복이어서 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배당을 굉장히 잘하고 배당을 사실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배당 플랜에 대해서도 되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함이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KT 보십시오. 배당 수익률이 지금 8%에 다다르고요. 분기 배당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안 들어갔습니다. 삼성생명 배당 수익률 5%고 배당 성향 39%예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네들 언급드린 지금 얘네들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주들, 저희가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은 넣으면서 이런 기업들은 빠졌다는 게 조금은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 지수를 어떻게 뽑았느냐에 대한 그 과정, 그 선정 기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선정 기준이 있었더라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시가총액 상위 40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을 골랐대요. 저는 이거부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밸류업 지수의 애초에 취지 자체가 밸류업을 잘하고 있는데 소외받는 기업들을 고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었나요? 근데 시총 기준으로 위에서 큰 애들 400위를 끊는 거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아닐 것, 이런 조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는데 굳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유지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을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는 해요.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배당 자체를 하는 기업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지수를 논함에 있어서는 배당을 많이 하는 애들을 골라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3가지 중에 하나의 기준을 뽑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높다. 아니면 두 번째, 배당 성향이 높다. 아니면 세 번째, 지금은 조금 미미하더라도 배당 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그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네 번째는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PBR이 뭐 50% 이내일 것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을 골라내겠다. 여기에는 동의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조건 보니까 1번에서 4번을 충족한 기업들 중에서 ROE가 높은 자본 효율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ROE 물론 제가 모든 영상들과 강의에서 강조드리긴 합니다만 지금 이 지수를 뽑는 데 있어서 ROE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ROE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주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논함에 있어서 ROE가 필요하고, 실제로 저도 기업 분석할 때 ROE가 높은 기업들, 앞으로 높아질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는 하는데, 근데 지금 밸류업 지수를 논함에 있어서 ROE를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밸류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 쇠퇴기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밸류업 주주 환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ROE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ROE가 낮아진 거를 커버하고 주주를 달래주기 위해서 주주 환원을 해주는 건데, 굳이 ROE가 들어왔어야 되는가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려보면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밸류업 지수의 존재의 자체가 저는 크게 의미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뽑아놨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기업들이 들어가고 사실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기업들은 빠졌다는 것들이 너무 아쉬웠고요. 세 번째로는 그 100개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리고 너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짰을 것 같은 내용의 그런 기준들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주식시장 참여자로서 너무 많이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좀 내용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